89쪽 관찰인데, 고려 정치사에서 중요한 게 6개가 있는데, 첫째, 고려가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500년인데, 첫째 고려초, 이걸 줄여서 여초 이러는데, 고려태조왕건이라는 사람은 반대파를 누르고 권력을 중앙으로 모아서 강력한 중앙 집권을 한 사람이 아니고, 호족이라는 지방 세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사람이야. 그래서 지방 세력에 대한 호족이라는 견제책 혹은 통제책을 실시해. 물론 회유책도 하지만 결혼정책 같은, 중요한 건 지방 세력 통제체에 가는 거야. 신라에서 들어온 상수리대들 이어받는 거기에 있는 사람 하는 기인제도, 그리고 통일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한 김부라는 사람을 임명한 때부터 실시하는 심사하여서 살피는 관리에서 사심관제도, 출신지역 혹은 자기 처갓집 혹은 뭐 외갓집 이렇게 연고 관리 있는 지역에 이 사심관이라는 걸 임명해. 최대 4명까지. 이 사심관은 지방 세력자인 호족인 호장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그리고 부호장부터는 자기가 직접 임명할 수 있고 임명권을 갖고, 이런 대가를 주는 대신에 만약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같이 책임을 지게 해. 소위 연대 책임을 줘. 그런다고. 그래서 첫째 고려 초에서 알을 것이 고려태조왕건이 지방세력 통제체에 관한 기인사심관제도 하는 거야. 교재로 따지면 86페이지 상단에 있어. 이런 다음 100년에 하나씩, 500년이라고 했으니까 10세기 고려가 기초를 확립하는 기간, 소위 성적으로 대표되는 심의 18조를 통한 최치원의 친손자 최승루의 건의에 각한 중앙집권의 기초를 확립하는 과정.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려 초창기 권력구도를 보면 왕이 있고 호족 출신의 관리들, 그리고 통일신라 지식인 계층인 육두품 계열들, 최승루 같은 권력구도가 이렇다. 그래서 일단 실력사회를 지향하는 유학자들, 육두품이 살아야 된다. 유교를 국가 통치념, 정치사상으로 채택합시다. 이런 주장을 편다. 그리고 지방세력자라는 호족을 죽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을 중앙으로 해서 중앙 집권화를 추구해. 그래서 고려 최초로 소위 지방의 상주, 항상 거주하는, 이걸 상주라고 그래. 항상 거주하는 지방관이라는 걸 파견해. 12군데 중요도시에 12목에 이걸 밖으로 내려보낸 관리에서 외관 파견 한다고. 이래서 지방 세력을 중앙 집권화 한다고. 그러면서 왕에 대한 대립각을 세워. 그래서 4대 임금 광륜 같은 독재자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5조 정적평이라는 글을 통해서 왕권의 독재, 전제화를 규제하고도 한다. 그래서 임금이 잘못할 경우 이 관청이나 대신이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도 처벌하지 말아라 해서 대들고 바른 말을 해서 대간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3가지가 핵심이라고 했어. 자, 이 최승루 심의 18조를 중심으로 한 고려사회가 89페이지 정치라는 거. 그중에 첫째, 중앙정치에 있어서 2가지예요. 이 중앙정치 2가지 얘기인데, 한반도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특징이 합의제라는 거야.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 해서 의견을 합친다 해서 합의 이러는데, 고구려의 부족장 모임인 제가회의, 백제의 정사회의, 신라의 화백회의, 그리고 발해의 정당상회의, 그리고 고려의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도병마사 식목도감이라는 합의제. 오늘날 국무회의, 오늘날로 따지면 조선의 의정부 비변사라는 합의제. 이렇게 한반도 중앙정치 중요한 특징이 합의제야.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협의 운영을 하더라. 얘기야. 그래서 거기 89쪽 최성로 시무 18조를 배경으로 한 중앙정치에 관한 얘기. 아시아상인 두 가지인데 1번과 2번. 첫째 합의제. 자, 그중 첫째 의견을 합친다 해서 합의제. 의견을 합치한다 해서 합의 이런다고. 합의제 기구라는 게 있어. 평상시. 요즘 말하면 평상시 국무회의. 이걸 뭐라고 그러냐? 12명 정도가 모여서 회의하는 데인데 식목도감이라고 그래. 도감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세우는 관청을 도감이라고 그래. 그게 끝나면 없어지는 관청이야. 공주님 결혼식을 위한 결혼도감, 대장경을 찍기 위한 대장도감 이런다고. 식목은 나무 심자는 얘기는 아니고 법제도 이래. 법제도. 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이 임시관청에서 식목도감 이러는 건데, 자, 이 식목도감은 이걸 제추신합자회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첫째가 재신이라는 사람들이. 재신이란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 위에 표를 보면 최고행정관청에 이 고려라는 나라도 발해라는 나라도, 이 고려의 전신이 발해야, 고려라는 나라도 발해라는 나라도 외왕, 밖으로는 왕이라 하나 내제, 내부적이란 황제라고 주장을 해. 그래서 발해는 최고행정관청에 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독자적인 연을 쓰고, 이게 황제국가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 이랬잖아. 그래서 고려도 똑같아. 성이라는 최고관청이 있고, 그리고 연을 쓰고 그런다고. 그래서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도 중에 삼성 중에 두 개를 고려라는 나라는 합쳐요. 그래서 중서성하고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이래. 그래서 최고행정관청에 중서문화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장을 문화성의 장이다 해서 문화시중이래.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 고려 국무총리를 문화시중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중서문화성의 소속관청에 부총리급 관리가 있는 제부라는 데가 있어. 1, 2품의 고급관리가 모여있는 제부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3, 4품 관리, 실무관리들이 있는 낭사라는 데가 있어. 그중 이 5명으로 구성된 제부의 관리들이 이 식목도감 회의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들을 제부의 관리들이다. 제신 이래. 그리고 추신하는데 추는 이게 중추원이라는 데야. 거기 보면 중추원이라는 관청인데, 이 중추원이라는 관청도 비슷해. 이것도 여기는 7명의 고급 관리가 있어. 그걸 추밀이라고 해. 그러니까 추밀의 관리들이 돼서 추신 이래. 그것도 1, 2품에 해당한 7명의 고급 관리가 있어. 장을 추밀원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3급 관리가 모여있는 승서이라는 데가 있어. 그래서 추밀의 관리들 이런다고. 그래서 이걸 일컬어 제주신이래. 이걸 알아야 돼. 자, 고려라는 나라가 이 합의제를 운영하는데, 그 합의제 기구가 특이하게, 국무회의가 한반도 다른 나라들은 다 하나씩인데 얘네만, 고려만 특이하게 두 개야. 평상시 국무회의를 식목도감이라고 하는데, 이 식목도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제주신이다. 1, 2품의 고급관리들. 1, 2품의 고급관리들. 그래서 제신이란 중서문화성의 제부의 관리들. 추신이란 중추원의 추밀의 관리들. 한다고. 이 중추원이라는 데는 왕명출납, 왕의 명령을 내보내고 받아들이고 하는 기구야. 오늘날로 따지면 이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왕실호의, 오늘날로 따지면 청와대 경호실, 그리고 중요 군사기밀 유지,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 그러니까 오늘날도 핵심 권력기구가 한 군데로 다 몰려있는 데가 중추원이야. 그래서 이걸 제주신 이렇게 불러. 그런데 이 식목도감으로 대표되는 제추신 합자에는 1, 2품의 고급 관리들이 모여있는 관계로
고려라는 나라의 정치가 고급관리가 중앙에 서울에 있을 테니까 중앙 집권적 일리품의 고급관리들, 즉 높은 신분, 귀족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 해서 고려의 정치 형태를 중앙집권적 귀족정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 그러면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소위 일단 유사시, 소위 비상시, 요즘 말로 하면 비상시, 비상시는 11세기 현종임금 때 만들어진 이 도병마사라는 회의가 있어. 원래 전방군, 고려라는 나라가 오늘날 함경도에 해당하는, 함경도가 북쪽이지, 북쪽 중에 동쪽이잖아. 그래서 이걸 동북계, 동북쪽의 경계선 한다고. 그리고 중국과 하는 쪽, 평안도, 중국과 하는 쪽 평안도, 거기는 서북계 그런다고. 오늘날로 따지면 여기가 평안도, 여기가 함경도. 그래. 그래서 여기를 두 군데 경계선이다 해서 양계, 이래. 요 양계 지역인데, 양계 지역에 지키는 군사령관이 있어. 이걸 서북면 병마사, 여기를 동북면 병마사, 이래. 성종임금 때 만든 제도인데, 그런데 적이 일렬로 쳐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퍼져서 온단 말이야. 아이고, 퍼져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 군사령관들의 합의기구, 회의기구가 필요해. 직통전화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를 11세기에 이 직통전화 제도를 현종임금이 국가 최고 비상회의기관으로 변질을 시켰다. 그래서 나온 게 모두 도자를 써서 도병마사라고 그래. 모든 병마사가 해서 도병마사래. 비상시 국무회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이 도병마사 회의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누구냐? 역시 제추신이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중서문화성의 문화시중이라는, 즉 재부의 관리가 이 의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일단 유사시에는 추밀원경이라고 해서 군사 부분이 밝은 사람, 그 사람, 군사 부분이 밝은 사람이 이건 군사적 대응에 관한 회의를 해야 되니까 의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안건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해. 용어가. 평상시에는 식목도감이라고 그러고, 일단 유사시 참여하는 인원은 똑같아. 그대로인데 안건과 의장이 좀 바뀌어. 이렇게. 그리고 일단 유사시는 도병마사라고 불러. 그래서 고려의 중앙정치가 갖고 있는 특징은 첫째, 제추신이 같이 모여서 회의한다는 점. 제추신 합자회. 그리고 이걸 갖고 해석하면 일리품의 고급관리들이 모이는 관계로, 일리품의 고급관리들이 모이는 관계로 중앙집권적 귀족정치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해석. 세 번째 해석은 한반도는 대체적으로 이 제도를 중국 걸 갖다 써요.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중국이 선진적이어서. 예를 들면 그 하단에 보시면 89페이지 제일 밑에 봐봐. 중국 제도에 영향하는 게 있어. 중국 준화라 때 이후에 변공하는 이걸 육전조직이라고 하는데, 중국 준화라 때 육전조직을 한반도가 갖다 써.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백제, 신라, 그리고 나중에 조선 이렇다고. 이 육전조직이 세월이 흘렀으니까 당나라가 당태종 때 이걸 확대 편성을 했어. 그 육전조직을. 그래서 이걸 삼성, 육전 위에다가 세 개의 고급관청을 줬어. 삼성이라고 해서. 그리고 육전하는 전을 부로 해서 육부 이런다고. 그래서 삼성 육부제로 확대를 했어. 요 삼성 육부제를 갖다 쓰는 한반도 왕조는 발해하고 고려밖에 없어요. 왜? 황제라고 주장을 하니까. 성이라는 관청이 있었다는 것은 황제가 있었다는 얘기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 고려라는 나라가 중국 송나라, 당시 고려 전기 중국이 송이라는 나라야. 한족이 만든 송나라. 근데 송나라에서 갖다 쓴 제도가 중추원 제도하고 삼사라는 제도야. 이렇게 한반도는 대체적으로 중국 제도를 갖다 써요. 그런데 여기에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중국 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제도야. 그래서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 한다고. 이걸 해석하기를 의견을 합친다 해서 합의제를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게 고려 이 중앙정치가 갖고 있는 특징 이 두 가지인데, 첫째 합의제의 전통이 있다. 즉 도병마사 식목도감이라. 그 위에 합의제, 그리고 밑에 쭉 설명이 돼 있어. 그리고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데,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이 대간제도.
임금이 잘못하면 대들고 바른 말을 해서 대간 이런 거. 대들고 바른 말을 한다고. 대간이란 먼저 대관과 간관이라는 게 있는데 대관은 이게 무슨 소리냐? 임금이 잘못하면 관청 차원에서 대드는 거야. 관청이 집단적으로 관청 이름으로 대드는 거야. 간관은 간언이라고 해서 관리 개인이 대드는 거야. 관리 개인이. 그래도 임금이 처벌하면 안 돼. 처벌하지 말아라는 얘기. 관청 차원에서 대들 수 있고 그리고 관리 개인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아무 때나 밑도 끝도 없이 대드냐? 그렇지는 않아요. 대드는 내용이 정해져 있어. 고려 같은 경우는 첫째, 이 관리를 임금님이 자기한테 아부하는 오리지널 간신을 임명했다든지 아니면 충신을 면직이라고 해서 잘랐다든지 해서 임면이야. 임명과 면직. 그러니까 임명했다든지 잘랐다든지 이 얘기야. 그래서 임면. 그리고 임금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법률을 만들었다든지 불리한 법률을 폐지했다든지 그래서 개폐라고 그래. 이렇게 요 네 가지 사항에만 대들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막 대드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런 때는 임금한테 대들어도 임금이 기분 나쁘다고 자르면 안 된다. 이게. 법적으로 보장을 해달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최치원의 친손자 최승루가 심의 18조를 통해서 이걸 강경하게 대응을 한다고. 5조 정적평이라는 상소를 올려가면서 그래서 결국 성종으로부터 이 추인, 즉 인정을 받게 된다고. 자, 그럼 대들 수 있는 고려, 대들 수 있는 관청이 어디냐? 대성이라고 줄여 부르는데 고려의 관청이 무슨 소리냐? 오늘날 감사원, 공무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공무원의 비리를 감시 감독하는 감사원에 해당하는 데를 고려는 어사대라고 그래. 그래서 어사대에서 대자를 따고 그런다고. 그리고 최고 행정관청에 중서 문화성이라는 데가 있지. 여기에 실물 관리들인 낭사라는 관청의 관리들이 있어. 그래서 낭사라는 관청의 관리들이 대들 수 있어. 이걸 대와 성에서 해서 대성 이라는 거예요. 대성. 이건 제도가 그럴듯해. 그러니까 이걸 조선이라는 나라도 갖다 써요. 괜찮다 이래서. 조선은 어사대가 조선주의 이름을 바꿔요. 사헌부라고. 그리고 중서문화성의 낭사라는 관청이 중서문화성 소속인데 이게 분리독립을 해. 조선조 태종 이방원이 때 독립기관으로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걸 사관원이라고 그래요. 떨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사헌부 사관원에서 두 개가 사자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양사. 두 개의 사다. 그래가지고 양사. 이게 임금이 잘못할 경우 관청 이름으로 어사대라는 관청 이름, 낭사라는 관청 이름으로 대들 수가 있다고. 이게. 그랬는데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임금한테 1대1로 붙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게 간언, 바른 말을 하는 관리들에서 간관 이런다고. 누가 하느냐? 이 고려라는 나라에서는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의 낭사는 관청 차원에서도 대들 수도 있고 관리 개인이 대들어도 되고 그래서 처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사대 관리는 그렇게 못해. 관청 차원에서만 대들지 얘네들은 관리 개인이 대들면 처벌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선에서는 이걸 누가 한다고? 사관원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걸 대들고 바른 말을 하는 데서 대간 이런데. 조선에서는 이걸 싸잡아서 여기를 여하튼 이게 입으로 대드는 거지 임금하고 주먹질하는 건 아니니까 말을 하는 관리들에 대해서 언관 이렇게 불러. 말로 싸우는 관리들이다. 제도가 훌륭하지. 임금이 독재하는 걸 막자 하는 얘기야. 주 테마가. 그렇죠. 대간 제도가 아주 중요한 얘기야. 자, 그러면서 거길 보시면 그 상단에 2번 대간제도 하는 거 있지. 그 밑에 참고표가 있어. 참고표가 주로 어느 때냐? 거길 보면 첫째 그 대간제도가 갖고 있는 권력 중에 봉박권. 봉박이란 봉, 받들 봉자. 임금이 정책을 잘 쓰면 받들고, 예? 옳은 거는 박, 잘못하면 반박하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반박이지 아무래도. 그래서 거기 부당한 왕명에 대한 거부권. 그래서 봉박권을 거부권이라고 불러요. 거부권에다 밑줄. 자,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대간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서경권이라는 게 있어요.
서경권은 내가 아까 예를 들은 관리를 임명하거나 면직했을 때, 법령을 개폐, 만들거나 폐지할 때 한다고. 그래서 임금님의 이 관리 임명을 동의할 거냐 말 거냐 해서 동의권이야. 동의권, 그걸 한자로 서경권이라고 그래. 자, 이래놓고 이 시험을 내면 저 대간제도의 포인트가 서경권이야. 서경권. 서경권을 밖으로 빼봐. 현재 대한민국에도 이 서경권이 있어. 대통령이 이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장관을 임명했다. 그러면 동의할 거냐 말 거냐. 어디가? 이거 하잖아. 지금도 뭐 준비하고 그러더만. 뭐요? 미국도 지금 뭐 하려고 그러고, 트럼프는 뭐 조기 임명한다고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다음 대통령이 하게 놔두라고 그러고, 그러잖아. 그 유명한 진보주의 대법원장 여자분이, 대법원 판사 여자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그 뭐라 그래? 국회의 인사청문회야, 이게. 그래서 그 서경권을 밖으로 빼서 국회 인사청문회 이래. 서경권이 지금으로 바꾸면 국회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이 시험을 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설명해 놓고 서경권 이걸 찾으라고 하겠지. 자, 그리고 또한 이 대간의 권능 중에 싸워가면서 바른 말을 한다 해서 간쟁권. 간쟁은 대든다 해서 쉽게 가면 항의권이야, 항의권. 그래서 이 대간이 세 가지 권능이 있어. 봉박권, 서경권, 간쟁권. 그렇다고. 고려 중앙정치가 요 두 가지야. 첫째, 합의제. 독자적 합의이고, 두 번째, 대간. 이거야. 그 두 가지가 포인트야. 그게. 그래 놓고 한 장을 넘기면 내가 지금 떠든 게 대충 정리되어 있어. 90페이지. 1. 독자적 이성육부제를 운영했다는 점.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치는 삼성이 아니고, 그리고 독자적 합의제를 운영했다. 도병마사 식목도감이라는. 그리고 대간제도로 대표되는 견제와 균형을 추구했다. 항상 권력은 균형이에요, 균형. 체크 앤 밸런스. 균형이요.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민족든 국제사회든 권력은 수평을 유지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게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독재가 일어나면 결국 나라가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권력은 항상 균형을 꿈꾼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유식한 말로 견제와 균형의 추구라고 그래. 그래서 대간제도가 견제와 균형의 추구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 그 밑에 고려관청의 조선개성,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밑에 관직구분하는 게 있어요. 관직구분하는 게, 이것도 조선에도 통용이 되는 얘기인데, 첫째, 열매 실자로서 실제 업무가 있는 관직이지. 실직이라는 게. 실제 업무가 있는 관직. 예. 그 실직 중에 요즘 말로는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정직. 한자로는 정직이라고 그래. 발을 정자를 써갖고 정규직 기술이야. 그래서 실직은 실직인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 체하직. 체하란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런 뜻이야. 체하는. 이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거기 업무 수행 시 급료 지급 뒤에다가 역관 이렇게 써봐. 통역관. 예를 들어서 고려라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국하고 통역할 일이 생겨. 그런데 그때는 걸어다니는 때라 1년에 통역할 일이 몇 번 없어. 그렇다고 중국어 통역관을 달랑 한 명만 두면 걔가 죽는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러면 통역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 명을 둔단 말이야. 그러면 그 1년에 몇 번씩 이 통역을 얼마나 하겠다고 여러 명을 둘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올해는 얘가 중국을 다녀오는 거야. 그러니까 출발한 날로부터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돌아올 때까지는 급료를 줘. 출발한 날부터. 자, 돌아왔어. 그럼 그 다음에 통역하러 갈 일 있으면 다음 사람이 가는 거야. 그럼 앞에 갔다 왔던 사람은 뭐하냐? 월급 안 줘. 업무가 없으니까. 그러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잖아.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 통역관이 체하직에 해당돼. 예. 그래서 고려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전에 갔다 온 사람, 지금 통역할 업무가 없는 사람, 얘네들은 그 해당 국가, 일본어 통역관, 중국어 통역관은 그 해당 국가하고 무역을 해서 먹고 살으라고 그래요. 무역을 허가해줘. 단 8포 무역이라고 해서 1년에 8보따리 정도만 팔아라. 왜? 무역업자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계수단으로 해서 무역을 하는 것이 전문적인 무역업자는 아니야. 근데 조선주 후기에 가면 후기라는 건 항상 혼란하냐.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지면서 이 통역관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해. 삼성그룹 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주기 거부, 대표적인 부자들은 다 통역관 출신들이야.
임상옥이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임상옥이라는. 그리고 이 허생전에 나온 남산묵적굴의 변부자가 하는 그 변부자라는 사람이 청나라 통역관인 변승업이라는 실존 인물이야. 18세기 실제 있었던. 그리고 그 역관이 대표적으로 최하직이야. 자, 그리고 산직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산직은 해산할 때 쓰는 산자야. 흩어질 산자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명예직이야, 명예직. 실제 업무가 없어. 명예만 있어. 예. 그래서 얘는 관품, 품계는 있는데, 즉, 직책이 없는, 하는 일이 없는, 직에 따른 책임,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야. 이 직책이 없는 허직, 허직이란 말은 요즘 말로 명예야. 빌어자, 비어있는. 그래서 관리정원의 한계 극복을 위해서 명예직 제도를 뒀다. 자, 고려라는 나라가, 이 조선도 하는 거야. 고려라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산직 제도를 운영해. 운영하는 이유가 뭐라고? 관리정원의 한계 극복. 이거야. 관리정원의 한계 극복. 이걸 조선으로 예를 들게. 조선의 중앙관청의 관리가 100명에서 150명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 서울시청 공무원이 8명에서 9명이야. 지금 서울시청 공무원이 몇만 명 되잖아. 조선에는 10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낙타판을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30년, 40년 수능하지. 그러니까 과거가 3, 40년 하는 거야. 그게 과거 공부를.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야. 예. 그럴 만큼 기본적으로 한 뭐 만대일 경제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못 올라가면 열받잖아. 그래서 명예직을 주는 거야. 열받으면 애들이 반란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산직제도를 운영하는 이유야. 산직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뭐라고? 관리정원의 한계 극복. 이거예요. 관리정원의 한계 극복. 자, 그 세 가지만 알면 돼. 관직구분에서는. 첫째, 뭐, 최하직. 이건 뭐라고? 실직. 실제 업무가 있는 직책. 두 번째, 산직제도를 운영하는 이유. 관리정원의 한계 극복. 자, 그리고 세 번째, 산직 중 제일 마지막에 있는 첨설직. 첨가하여 설치. 추가 설치 이런 뜻이야. 추가 설치. 고려말 홍건적과 왜국, 다른 말로 이민족 격퇴 과정에 뭐 홍건적이 숨어있는 데를 신고했다든지 이런 거 약간의 명예가 있는 자들한테 주는 일종의 명예직이야. 그래서 첨설, 추가 설치해서 첨설직이라고 해. 이민족 격퇴 과정에 어느 때? 고려말. 이렇게 그 세 가지만 알면 돼. 가장 중요한 건 최하직. 그리고 산직제도를 운영하는 이유, 관리정원의 한계 극복. 그리고 첨설직, 이민족 격퇴 과정의 명예. 이런다고. 자, 이게 고려 중앙정치 얘기야. 그러니까 고려 중앙정치는 핵심이 그 두 가지야. 뭐 합의제의 전통, 대간제도. 요거. 자, 다음 지방행정. 고려 옆에 지방행정지조. 일단 써있는 얘기부터 하고 정리는 나중에 할게. 자, 고려태조왕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향촌자치 인정. 중앙집권이 안 됐으니까 지방 호족이라는 지방 세력자의 통치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호족을 호장으로, 그리고 이 작은 호족은 부장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호족이 청주에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고 경제적인 대토지를 갖고 있는 애가 청주 지역을 뿌리를 내려갖고 세력 근거지로 삼아. 그래서 청주를 본뿌리에서 뭐라고 그래? 본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청주 한시가 나오고, 뭐 광주 김씨가 나오고, 파평윤씨, 파평 지금 파주를 얘기하는 거야. 파평이라는 데가 파주를 세력 근거지로 윤관집안, 김해김씨, 경주김씨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려태조 왕건 때 이 호족을 배경으로 본관이라는 제도가 등장을 하는 거야. 그게 오늘날까지 있는 거지. 그랬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종이념 때 고려 최초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항상 거주하는 관리들을 보내기 시작한다. 어디만? 12군데 중요 도시인 12목에만. 그러면 성종 이전에는 지방의 관리를 파견 안 했냐? 파견을 했어요. 잠깐 심부름 다녀온 애들. 금유조장이라고 해서 세금 거두러 갔다 온 애들. 걔네들은 항상 거기 거주하는 건 아니야. 잠깐 갔다 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거주. 아까 상주라고 그랬잖아. 지방에 상주한 관청 있고 지방에 항상 거주하는 제도는 고려 성종 때 처음 나와. 12목. 라고. 자, 고려태조왕건 지방 세력, 지방 자치 인정. 고려 성종 12목의 지방관 파견. 이렇게 외우면 돼. 4개야, 4개. 외울게. 그런 다음 11세기 초. 이걸 배경으로 해서 현종 때 지방제도가 완성돼. 지방제도가 완성이 돼야 중앙집권이 완성이 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11세기 고려 현종인 때 거길 보시면 약간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
5도양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경기는 나중에 설명하고 5개도 5도 그건 일반 행정구역. 그 하단에 보시면 지도가 있지. 지도 흰색 부분. 고려는 충청도를 양광도라고 그랬어. 충청도라는 용어가 조선에서 나온 거야. 고려 때는 없었어. 고려 때는. 그래서 지방 도명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전라도하고 경상도예요. 전라도, 경상도는 고려 때 나온 지명이야. 예. 그래서 5도 이래. 그리고 양계는 아까 설명했지. 동북계, 서북계. 그러니까 오늘날 평안도, 함경도. 그래서 동북계, 서북계. 그래서 양계, 평안도, 함경도 한다고. 5도는 도지사가 있어. 이 6급직 관리, 하급직 관리야. 임기 6개월의 임시직 관리. 안찰사라고 해. 그리고 양계는 군사령관의 통치에 병마사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이게 5도 양계야. 그리고 경기, 경기란 이게 임금님이 사시는 서울이야. 한자로 서울경자, 서울이야. 근데 임금이 자기 가고 싶다고 전국을 자기 맘대로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 아니야. 임금도 지방에 가고 싶으면 대신회의, 저 고려로 따지면 도병마사 식목도감 회의, 그러니까 식목도감 회의한테 이 허가서를 보내야 돼. 조선왕조도 의정부에 허가서를 보내면 대신들이 협의를 해갖고, 왜? 임금님이 지방에 가면 조선주를 기준으로 최소한 3,600명 이상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부산 갔다 왔다. 그러면 가는데 15일, 오는데 15일, 한 달간 3,600명이 먹고 자야 된단 말이야. 그 돈이 다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산에 1년에 한 2번씩 갔다 오면 몇 년 안에 이 조선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못 가. 그런데 임금이 대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서울 인근이야. 그래서 그 서울 인근을 뭐라고 그러냐? 예? 왕이 계시는 서울 인근을 서울에 이게 기약할 때 쓰는 기자인데 서울에 어찌어찌 할 수 있는 땅이 있다 해서 이걸 경기래. 경기라는 건 수도 인근 이 뜻이야. 경기하고 경기도하고는 틀려. 경기도 그러면 지방이고 경기란 수도 인근 이런 뜻이야. 수도권, 수도권. 그러니까 고려 경기 그럼 어디야? 개성 인근 이 소리야. 조선 경기 그러면 한양 인근 이 뜻이야. 그게 조선주는 수도권이 확대가 되면서 경기도라는 게 나왔다고. 경기는 따로 있고 경기도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려 경기는 개성 인근을 뜻하는 거야. 경기도와 경기는 달라. 자, 그래서 거기 경기라는 게 나온 거야. 그리고 이 도 밑에는 부, 목, 군, 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예? 그런데 거기 부목군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사도부, 팔목 이렇게 되어 있어. 지방지도가. 사도부, 팔목.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굳이 뭐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아까 고려 성종임금이 12군데 12목 12군데 중요 도시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랬잖아. 역사는 이렇게 갑자기 태어나는 거 없어. 다 완스텝이야. 저 12가 뭐냐? 봐봐. 4하고 8하고 합치면 뭐야? 10이 아니야. 그치? 이건 그대로 8목이야. 그런데 12목 중에서 좀 커지는 인구가 많아지는 데가 있더란 말이야. 그걸 좀 승진시킨 거지. 그래서 사도부를 만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목보다 더 큰 데야. 여기는 책임자를 부사라고 그러고 여기는 책임자를 목사라고 그래. 옛날 고려조선 때 청주라는 데는 청주목이었어요. 남원, 부, 청주, 목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청주 목사 이랬다고. 율곡이가 여기 청주 목사를 했어. 조선주 16세기. 예. 지금으로 하면 청주시장을 했다고. 예. 그래서 거기 요런 이 오도양계 체제 혹은 뭐 사도부 팔목 체제 뭐 이렇게 부르는데 요런 지방제도를 완성한 시점이 11세기 초 현종이라는 임금 때. 지방제도의 완성이. 이 지방제도가 완성이 돼야 중앙집권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뒤에 11세기 중반 문종 때 중앙집권이 완성이 되고 자 12세기로 가면 예종이라는 사람이 나와. 예종 때 지방 감독관을 파견하기 시작해. 그걸 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에 대해서 감무 이래. 요 감무를 외워야 돼. 감무. 요 감무를 나중에 조선이 갖다 써. 그래서 알아야 돼. 거기 감무 파견 그렇게 돼 있지. 그걸 밑으로 빼. 그러니까 조선 이래. 조선 딴딴 현감 현감 이렇게 써.
부목군현 제도가 조선도 쓰거든. 봐. 군에는 책임자를 군수라고 그래. 현에는 책임자를 현령이라는 게 있고 현감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은 굳이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이 현에는 오늘 이게 읍이야. 읍. 현에는 현령이라는 게 있고 현감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큰 읍에는 현령, 좀 작은 데는 현감. 이래. 이 현감 제도는 고려 12세기 예종 때 뭐 감무제도가 변형된 거야. 감무제도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려 지방제도는 저 4개만 외워. 4개만. 첫째, 고려태조왕건, 뭐 지방자치 인정. 그리고 10세기 후반인 고려 성종, 뭐 12목의 최초로 지방관 파견. 그리고 11세기 현종 때는 뭐 지방제도의 완성, 오도양제 체제. 12세기 예종, 여기 특히 임금을 알아야 돼. 12세기 예종, 뭐 감무. 감무 파견. 이렇게 고려 지방제도는 요 4개밖에 없어. 그 4가지밖에. 밑에 보시면 지방행정조직 5도, 상설 행정기관이 없다. 상설은 항상 설치. 도청이 없다 이제. 도청이. 요즘 말로 하면 도청이 없다야. 옛날에는 가명이라고 그랬는데 도청이 없다 이제. 그럼 도청이 없으면 도지사도 없느냐? 도지사는 있어요. 안찰사라고 해서 임기 6개월의 임시직이야. 임금님이 명령을 받고 봄에 출발을 해. 그래서 자기 관할 지역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대체적으로 거기를 한 5, 6개월 걸려. 가을에 이제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임금님한테 보고서를 내면 업무 끝이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원래 중앙직이야. 서울경자, 경직, 국가직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 국가직 공무원이야 이게. 안찰사는 지방이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이야. 그래서 거기 임기 6개월의 임시 순찰직, 경직 이렇게 돼 있잖아. 그 경직에다 동그라미. 지금 말로 국가직. 그러면서 수령이 지켜야 할 5가지 수령 5사라는 게 있다. 이거 뭐 그냥 그런 게 비다고 넘어가고 수령의 임기는 3년이다. 고려는 3년, 조선은 5년 이러는데 고려는 3년, 조선은 5년. 자, 그리고 이제 향리 하는 건데 향리는 나중에 사회사에서 얘기할게. 그리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촌이라는 데가 있다. 전에 이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향은 부목분현 지방관 파견지역. 그리고 촌은 지방관이 파견 안 되는데 면리 이런 거. 면리. 고려 조선이 똑같다. 합쳐서 향촌이라고 그러는 거야. 향은 지방관 파견 지역, 부목군현. 촌은 지방관이 파견 안 되는 지역, 면리. 그리고 큰 도시는 통. 그래서 면리통이래. 시골은 통은 없고 면리. 자, 그리고 뭐 특수행정구역이 존재한다. 향수 보곡하는 거. 이건 뭐 이것도 뭐 나중에 설명하면 돼. 그리고 분사. 분사는 황제가 있는 나라는 최고의 행정관청이 성이라는 관청이 있어. 그리고 그 밑에 관청이 부 혹은 조 이래. 그래서 삼성 육부에 이러잖아. 그리고 그 밑에 관청이 사회 이 동네 여기 사창동하는 사자. 이게 하급 관청이 있는데. 그래서 분사 사 관청을 나눈다 해서 분사 이러는 거야. 분사제도는 12세기에서 설명할게. 여기 그냥 지나가. 자, 이런 고려 지방행정의 특징. 일부 군현에만 지방관을 보냈다. 298개 군현인데 처음에는 12군데만 보냈다. 이런다고. 전체 8분의 1, 9분의 1 정도밖에 못 보냈어. 예? 왜? 지방세력이 그만큼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일부 군현에만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을 주인된 현에서 주현이래. 지방관이 파견 안 된 데는 주현에 소속되어 있다 해서 속현 이렇게 부르고. 자, 그리고 군도 지방관이 파견된 데는 주군, 지방관이 파견한 데는 뭐 속군 이래. 그러면 그 속군 그리고 속현은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 세력자 향리가 지휘 통솔을 해. 그래서 고려는 고려 지방 향리 지방 세력자 공무원이 아니야. 지방 세력자가 힘이 세요. 이게 고려 정치 중요한 특징이야. 예. 그러면서 고려 정치는 또한 거기 이원족 조직을 운영했다. 아까 얘기한 일반행정구역 5도, 군사특별행정구역 양계란. 옆에 지도를 보시면 흰 부분이 5도고 빗금친 지역이 양계고 군사특별지역. 그래서 5도 양계 체제 이래. 이게 고려 지방행정이다. 고려 지방행정은 위에 4개 외우는 게 중요해. 4개 외우는 게. 고려 태조왕건 뭐 향촌자치, 지방자치. 고려 성종 최초로 지방관 파견 12목에. 현종 지방제도 완성. 12세기 예종 간무 파견. 요거.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군역, 군사제도. 이게 제도사로 좀 딱딱해 여기가. 중앙정치, 그리고 지방행정, 군역, 군사제도, 그리고 교육과거제도. 이렇게 네 가지. 그 딱딱한 만큼 시험을 잘 내.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자, 이 고려는 군역제도는 없고 군사 복무에 대한 노동력 의무 얘기, 그런 얘기는 별로 이 자료가 없어. 자료가 없고 이게 그냥 군사제도야. 수도 서울을 지키는 군인, 중앙에 있다 해서 중앙군,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 이 소리야. 중앙군이래. 그리고 지방을 지키는 사람 지방군이래. 자, 한반도 중앙군, 지방군 하는 게 있는데 그게 5개가 있어. 5개가 있는데 통신라도 중앙군, 지방군, 고려도 중앙군, 지방군, 조선도 중앙군, 지방군 이런데 이 한반도 중앙군, 지방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려 중앙군이야. 고려 중앙군. 고려 수도 서울을 지키는 애들. 자, 거기 얘네들은 직업군인이야. 군인이 직업인 거야. 의무가 아니고 직업이야. 그래서 직업군이니까 급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중앙정부가 급료를 줘요. 그러면서 품위를 유지하라고 군인전식과라는 걸 실시해. 줄여서 군인전이래. 군인전을 지급받아. 근데 이 군인전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려면 아들도 중앙군인을 해야 돼. 아버지가 장군이다. 그럼 아들이 장군 되느냐? 그건 아니고 아버지가 그냥 중앙군대에 있다. 그럼 아들도 중앙군대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 군인전이라는 토지가 이어지는 거야. 아버지 아들로. 그리고 신부는 하급지배층. 하급지배층. 지배층이에요. 지배층. 지배층인데 말단 지배층. 하급지배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2군이 있고 6위가 있다. 2군.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지키는 애들이야. 응양군, 용호군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제1경비단, 제2경비라고 해서 청와대 외곽을 지켜. 제1경비단, 제2경비단이. 이걸 2군이라고 그래. 응양군, 용호군 이런데 최고 책임자를 상장군이라고. 그러니까 응양군, 상장군이 가장 우두머리야. 응양군, 상장군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이 얘기보다는 중앙군. 이건 뭐라고? 직업군이라는 점. 그러면서 군인전을 지급받는데 이 군인전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계승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군역이 세습돼야 된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직업이 이어져야 된다. 아버지에서 아들. 저게 중요해. 저기야. 그리고 6위. 6개 부대가 있다. 6위는 뭐 다 할 필요 없어. 6개 부대가 있다. 이 6위는 당연히 수도방어. 지방 중요 시설 방어. 그러니까 꼭 수도 서울만 지키는 건 아니야. 6위 애들은 전방에 로켓 부대가 있다. 그 로켓가 있다. 그럼 로켓들을 지키는 애들이 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수도 서울에서 파견이 나가 있어. 그래서 그 6위. 그 6위 중에서 경찰직 학생들은 근무일을 알아야 돼. 경찰직 애들. 근무일에서 경찰 업무. 그것 때문에. 그런 이 중앙군은 일단 사병으로는 걸어다니는 보순군. 얘네들은 의무병이야. 항상 가면 볼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가면 수시로 바뀌어. 왜? 쟤는 의무군이 끝나서 집에 갔거든. 그럼 다음 의무자가 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 거기 소속군인들. 그리고 말 가진 사람 집합해서 정용군. 이것도 의무병. 이들은 농민의무병이다. 3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상경하여 교도 근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왜? 수도 서울에서는 지킬 건 많은데 농민이 별로 없어요. 지방은 청주는 고려로 따지면 지방 아니야? 청주에서는 지킬 게 거의 없잖아. 뭐 청주시청만 지키면 돼. 근데 청주에는 농민이 많아. 1000명이나 있어. 1000명이 청주시청 지킬 필요 없잖아. 한두 명만 있으면 되지.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가느냐? 서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서울로 갔다가 내려와. 그러면 다음 해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교대 근무하는 거야. 이걸 번갈아 가면서 상경하여 교대 근무를 한대서 번상교대 이러는 거야. 이건 고려도 조선도 운영하는 제도야. 예? 자, 그 중앙군의 소속 사병들 얘기야. 한편 지방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반행정구역 5도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주현군. 뭐 주군군도 있는데 주군군은 발음하기 힘드니까 빼는 거고 일반적으로 주현군이래. 그리고 북쪽의 양계 지역에 군사 친지에 주둔해 있다 해서 주진군. 평안도 함경도. 5도는 주현군. 양계는 주진군. 이래. 둘 다 의무병이야.
둘 다. 그런데 주연군은 가면 항상 보충에 있는 게 아니라 의무기간이 끝나면 집에 간단 말이야. 그런데 주진군은 같은 의무병인데 항상 볼 수 있어. 걔네들은. 그럼 직업군이냐? 그건 아니야. 그냥 의무병일 뿐이야. 그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그 끝에 봐봐. 상비군 이렇게 듣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인 이 뜻이야. 무슨 소리냐? 국가가 함경도 평안도에 땅을 줘요. 너 저 땅 경작해서 먹고 살아. 너는 이 땅 경작해서 먹고 살아. 그 대신 여기 지켜. 그런다고. 그럼 항상 거기 가면 집이 지키는 지역이니까 항상 가면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인이다. 이런 걸 상비군 이러는 거야. 직업군인은 다 상비군이지. 왜? 직업군인은 그 직업이니까 항상 가면 있단 말이야. 근데 의무병은 항상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의무병인데 항상 있다고. 그렇다 하는 얘기야. 군역 대상자. 그런 게 하시고 별 필요 없어. 자, 특수군. 거란 침입을 대비해서 편성에는 빛나는 군대에서 광군. 이 광군은 성종임금이 나중에 주연군으로 바꿔요. 아까 얘기한 광군, 거란 대비군인 광군이 변형된 게 주연군이라는 거야. 그래서 12세기 여진족이 찝쩍거리니까 여진족한테 대응하려고 윤관장군이 만든 별무반이라는 게 있어. 별무반. 별무반은 말 가진 사람 집합 신기군, 걸어다니는 사람 집합 신보군, 그리고 승려의병, 항마군. 이렇게 세 부대로 돼 있어. 그리고 몽골과 관련돼서 최후가 설치한 삼별초. 무신집권자 최충원의 아들 최운의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도둑이 제정신이 아니지. 예. 그럼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올 정도면 다른 대신집은 말할 나위도 없는 거 아니야? 최고 권력자 집에까지 들어왔으니까.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최후가 돈을 내서 서울 시내를 지키는 야간 경비단을 운영했어. 그걸 야별초라고 그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북쪽에 자꾸 몽골족이 찝쩍거리기 시작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야별초를 기초로 해서 국군을 편성한 거야. 그래서 이걸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국경 지역에서 몽골하고 전투했다가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 나온 놈들이 있어. 돌아온 놈들이 신의가 있다 해서 신의군. 이걸 삼별초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래는 뭐 개인 사병, 최후가 돈 내서 운영한 야별초란 사병 집단에서 출발했다가 얘들이 국군이 된 거야. 국가가 급료를 주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 삼별초. 삼별초란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네. 자, 제가 이 지난 시간에 고려사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 이민족 침입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10세기, 11세기는 거란 이랬지. 그래서 거란과 관련된 대비군이 뭐라고? 광군. 이래. 12세기는 여진 이랬잖아. 여진과 관련된 대비군이 뭐라고? 별무반 이러는 거고. 13세기는 몽골, 뭐 삼별초. 그렇게. 거란, 광군, 여진, 별무반, 몽골, 삼별초. 그렇다고. 그리고 4번에 연호군 이런데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 연호가 뭐냐? 백성 사는 집이야. 연기 나는 집 이 뜻이야. 저녁 때 밥해 먹으려고 굴 쪽에 연기가 나거든. 그래서 연호라고 쓴 거야. 백성 집 이런 뜻이야. 그런 게다 해. 별 필요 없죠, 저건. 자, 그게 조선조 중앙군, 지방군 얘기야. 아, 고려 중앙군 2근육이. 지방군은 5도 그리고 양계로 나눠서 5도는 주연군, 양계는 주진군. 이래. 중요한 건 2근육이야.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직업군인이고 그리고 뭐 군인전을 지급받는다. 단 군인전이 세습되려면 아버지에서 아들로 직업이 이어져야 된다. 이걸 군역세습 이렇게 불러. 이게 포인트야. 이게 군인전 맞는 얘기가 포인트. 자, 그게 이 군사제도에 관한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 관리등용제도 이렇게 됐어요. 관리등용제도. 이 관리등용제도 여기 관리등용제도는 별거 없어. 관리등용제도는 조선이 핵심이지 고려는 별거 없어. 아직 연구도 덜 돼 있어. 그래서 물어볼 게 좀 한계가 있어. 이걸 빠른 시간에 얘기하고 쉽게. 자, 옆에 관리등용제도. 고려 광종임금 때 후주에 중국 준화를 이어받는다고 해서 후주라는 나라가 있어. 후주에 쌍기라는 사람을 꼬셔다가 정치적으로 망명, 귀화를 시켜갖고 쌍기 건의에서 고려 광종임금 때 실력사회 시험 보는 제도를 실시했어.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 전근대 프랑스 시민혁명 이전에 시험으로 관리 뽑는 제도를 갖고 있던 나라는 7나라밖에 없어요. 유럽은 거의 다 없어요. 이게 다 동양국가예요. 유럽 애들은 멍청했어요.
17세기 가기 전까지는 서양 놈들은 미개한 놈들이고 전부 다 세계는 동양 중심이에요. 세계는 동양 중심이지 이 세계가 서양 중심으로 간 건 오늘날 세계 대책자 이런 건 서양 놈들이 힘이 세니까 지네 중심으로 써놔서 그렇지 당시에는 서양은 별 볼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놈들이 그나마 좀 나아지는 게 17세기부터야. 그 전까지는 미개 사회야. 그래서 이 실력 사회를 꿈꾸는 테스팅을 거쳐갖고 시험 보는 제도는 동양사회만 있는 제도. 이게 서양에는 없던 제도야.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제도야. 고려 광종임금 때, 어느 때? 고려 광종 때 과거 제도를 실시하였다. 시험 단계는 그런 ገብ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험 단계가 약간 좀 말이 있어. 여하튼 거기 과거의 종류, 식년시 이건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식년시란 과거 번호네. 그 3년에 한 번씩 자묘유라고 그랬지. 무조건 3년 나오면 자묘유다 이래서 자, 쥐띠에, 묘, 토끼띠에, 오, 말띠에, 유, 닭띠에 한다고. 그런데 그게 원칙이긴 한데 실제는 2년에 한 번 꼴 봤다. 그래서 거기 양민자재 응시 가능. 일반 백성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단 법적으로 응시가 안 되는 애들이 있다. 양민대, 향소복하는 부곡민, 그리고 천민인 노비, 그리고 승려. 이건 나중에 조선조 때 다시 얘기를 할게. 그냥 지나가. 자, 그러면서 주로 문신 관리를 뽑는 문과. 원래는 양민, 평민 이상이면 볼 수 있는데 그건 말뿐이고 실제 주로 돈 있고 힘 있고 시간이 있어야 돼. 아무 때나 공부하는 거 아니야. 돈 있고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귀족과 상위학리 자식들이 주로 응시했다. 합격하면 붉은색 비단에 합격증을 써줬다고 해서 홍패 이래. 자, 그 문과에 해당하는 게 제술과 명경과라는 게 있다. 이 제술과 명경과는 그냥 그런 ገብ에다가 넘어가. 어차피 조선에 가면 다시 나와. 이게. 그리고 무과. 무과는 일시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고려는 무과가 있었냐? 없다 이러면 돼. 고려는 무과가 실적으로 없어요. 고려는 무과가 없다는 것은 뭐 장교 양성을 못 한다는 얘기야. 장교 양성을. 사관학교가 없다고. 자, 그리고 거기 잡과. 조선은 이걸 잡과라고 그러는데 기술직. 요즘 말로 하면 기술직. 이건 농민자재가 응시할 수 있다. 이것도 그냥 지나가. 그리고 고려 광종임금이 실시한 승려 과거제도가 따로 있었어. 승과라고 해서. 예? 고려는 불교국가니까. 자, 그런데 이 고려 과거제도에서 중요한 건 첫째, 후주 쌍기에서 광종 때 과거제가 실시됐다는 점. 첫째 알고 계실 거예요. 광종 때 과거제가 실시됐다는 점. 두 번째, 조선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운영한 게 있어. 고려라는 나라가. 거기 내가 살짝 지나왔는데 거기 중간에 문과 제일 끝에 보시면 좌주문생제하고 밑줄 쳐놓은 데 있지. 요거. 조선에는 이게 없어요. 무슨 소리냐? 자, 이거 설명할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3년에 한 번씩 이 시험 보는 게 원칙으로 하는데 실제는 2년에 한 번씩 봤다고 그랬잖아. 그때 시험 봤을 때 시험 감독관이 있어. 그 시험 감독관을 지공과라고 그래. 시험 감독관을. 자, 그런데 거기서 합격을 했어. 그래서 33명. 문과는 33명. 무조건 33명 뽑게 됐어. 뭐 이 얘기는 나중에 설명할게. 여하튼 합격자가 나왔어. 그러면 합격자한테 얘는 합격장을 문생이라고 그래. 문하생 소리야. 이걸 줄여서 문생이래. 그럼 이 지공과라는 이 시험 감독관이 스승이 되는 거야. 얘가 이 합격자의 스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앉아있는 주인이다 해서 좌주이래. 이게 스승이야, 스승. 스승사자. 얘는 제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시험 감독관이 스승이 되고 합격생이 제자가 되는 사제관계를 형성을 해. 이게 고려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방식이야. 조선에는 이딴 거 없어. 그걸 좌주문생제라고 그래. 그래서 끝에 보시면 사제관계 형성 이렇게 돼 있지. 자, 거기다 괄호 열고 이 사제관계 형성이 고려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문벌 귀족사회 형성에 영향을 줘요. 괄호 열고 문벌 귀족사회 형성의 영향. 무슨 소리냐? 내가 과거에 급제했어. 그런데 그때 지공고 감독관이 최승로야. 그럼 최승로가 스승이 되고 내가 제자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제 공무원을 시작해. 근데 과장 승진 인사에 나하고 어떤 애가 후보로 올랐어. 그럼 최승로가 승진을 결정해. 그럼 누구를 하느냐? 나하고는 사제관계가 형성돼 있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나를 승진시키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또 최승로처럼 고위직에 올라가고 싶어. 그럼 고위직에 그게 저절로 올라가지냐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노력하느냐? 최승로네 집 딸 꼬시는 거지.
사위장인 관계를 형성시키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뭐 가문과 가문이 벌렬이라는 세력이라는 말의 한자예요. 가문과 가문이 혼일돼서 벌렬, 세력을 형성해서 지배신분 귀족이 되었다 해서 그걸 문벌귀족사회 이러는 거예요. 고려 중기사회의 특징이 문벌귀족사회야. 경원희 씨 이자겸 집안, 해주채 씨 최충 집안, 파평 씨 윤관 집안, 경주김 씨 김부신 집안 이런 집안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사회가 되는 거야. 고려가 문벌귀족사회가 형성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던 게 뭐라고? 이 좌주문생제. 그래서 좌주문생제는 고려 문벌귀족사회 형성에 영향을 준다. 이게 포인트야. 이게. 자, 요게 이 고려 중앙정치를 포함한 제도사야. 중앙정치, 지방행성, 군사제도, 그리고 과거제. 그렇다고.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가 10세기 반 성종 때 중앙집권체제에 기초공사를 맞췄어. 기반만이 아니라 그래. 왜 중앙집권이 확립되었다가 아니라 중앙집권에 기초공사를 맞췄어. 지방제도가 완성이 돼야 중앙집권이 완성이 된다고 그랬어. 그 성종임금 한 40년 뒤에 현종 때 가야 지방제도가 완성이 된다고. 그건 지난 시간에 강조했으니까. 자, 이게 10세기 기초확립기인 제도사 얘기야. 이걸 배경으로 이제 훅 지나가는 거야. 100년에 하나씩만 훅 지나가면 돼. 별 볼 일 없어. 고려 정치사에서 첫째 중요한 인물이 성종이야. 성종. 제도사로 되면. 잠깐 쉬었다가 88페이지 앞으로 돌아가서 거기 11세기가 있어. 11세기. 여기서부터 할게. 쉬었다 봅시다.